어,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석유 위기가 터져가지고 제가 석유 위기를 해결하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 그리고 미국의 108개 대학교에 제가 편지를 했었죠.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은 1,000불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인구 밀도는 세계적으로 높고,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 석유 위기를 해결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혹시 너희 대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질문서를 보냈더니 34통이 답장이 왔는데 대부분 I am sorry로 시작해서 good luck로 끝나는 3줄짜리 답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자원경제학이라는 학과가 있는 학교를 몇 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가지고 자원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 공부 방향을 공학에서 경제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는 에너지, 석유, 이 자원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정학과 역사학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에서 에너지 자원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교수 생활 전반기를 보내고, 뜻한 바가 있어서 산업공학과로 저걸 옮겨가지고 산업혁명과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하면서 교수 생활 후반기를 보냈습니다. 제 이력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게 예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주신 유중근 이사장님, 그리고 관련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하고,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항숙 총장님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명사 한 분 한 분 제가 다 거명하면서 인사 말씀 올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혹자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강연 요청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래를 여는 역사 포럼에 강연 요청을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왜 그런가? 미래를 여는 역사를 저는 문명사라고 부르고, 그 문명사가 제가 평생 공부해온 테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제가 문명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턴 원치 않던 잠만 깨면 귀에 정보가 들어옵니다. 눈만 뜨면 정보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도서실에 가서 그 엄청난 장서들을 보십시오. 서점에 가보십시오. 언론, 방송, 유튜브,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전부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정보 속에서는 거짓도 있고 착각도 있고 오해도 있고 왜곡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찾아낼 것이냐? 그게 바로 개인이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이고, 사회가 성공하는 방법이고, 국가와 민족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정보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죠. 진실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상만 써 있지 왜 그런 역사가 초래됐는지 원리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한 친구,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짝꿍, 옆에 앉았던 친구가 친해지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친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와 국가는 사이좋은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앙숙입니다. 왜 사람은 옆에 있으면 친해지는데 국가는 옆에 있으면 멀어지는가? 역사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인구론 너무나 잘 아시죠? 멜더스의 인구론.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식량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죠? 식량이 부족하겠죠?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옆에 나라의 땅을 뺏어서 식량을 생산해야 됩니다. 왜? 멀리 가서 땅을 뺏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와 국가는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역사와 문명사의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역사에 있는 진실을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원리를 포함하는 역사를 저는 문명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평생 공부한 문명사 연구, 그 연구 중에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또 현재 시의적절한 내용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민국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왔다. 처음이란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라는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저 운명이라는 말이 있죠. 운명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든 길, 그것을 운명 이렇게 부르죠. 좋은 운명을 뭐라고 부르죠?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축복받았다. 나쁜 운명을 뭐라고 부르죠?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더 나은 사회, 더 행복한 나라, 이거 만들기 위해서 다 여기서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과연 행복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우리 민족은 이런 순환의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침략받았다. 우리는 약소민족인가? 능력이 부족했나?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약소민족으로 태어났지? 그런데 제가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서유럽의 역사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 이래 역사에 이름이 남는 전쟁, 이름이 정해 있는 전쟁만 16번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터가 영국이 아니라 대부분 프랑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국토가 프랑스의 반밖에 안 돼요.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영국이 항상 프랑스를 침략해가지고 전쟁터가 프랑스였는가? 그 이유는 영국은 섬나라니까 군대가 대부분 거의 100% 해군으로 돼 있어요. 프랑스는 바다와 내륙 사이에 위치한 연안국이기 때문에 해군 20, 30%, 육군 7, 80%. 해군은 영국이 강하죠. 영국 해군이 와서 쳐들어와서 조금 싸우다가 안 되면 돌아갑니다. 또 조금 싸우다 안 되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해군력으로는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을 쳐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다와 육지에 면한 연안국이 있고 그 앞에 섬나라 도소국이 있으면 도소국이 연안국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운명이구나. 제가 이렇게 알았죠. 이게 영국과 프랑스 관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뒤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은 프랑스보다 더 작아요. 근데 세계 제1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또 침략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 독일은 더 작은 나라인데 프랑스보다 어떻게 해서 독일이 계속해서 프랑스를 침략하지? 그 이유는 독일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옆에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가 이 나라들을 점령해서 덩치가 커지고 힘이 남으면 프랑스 연안국 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국과 도소국, 섬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연안국은 양쪽으로부터 지정학적으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연안국의 운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럽 지도를 보시면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과의 관계를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프랑스는 그중에 가장 큰 나라예요. 국토가 큰 나라. 그리고 프랑스는 독일이나 영국과 싸울 때 항상 연대할 수 있는 우군 있었어요. 왜? 나라가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 원교와 근공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게 서유럽의 역사입니다. 서유럽의 역사.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한국은 바다와 내륙 사이에 있는 연안국이에요. 일본은 섬나라예요. 근데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커. 인구도 더 많아. 임진왜란 때 15만 대군이 밀려왔는데 조선 군대는 4만 8천 명밖에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안국으로서의 불리함 더해서 일본이 큰 나라라는 불리함이 있었죠. 거기다가 중국은 한번 통일되면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럽 대륙 전체가 얼마냐 하면 50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중국은 한번 통일되면 얼마나 크냐? 지금 중국이 960만 평방킬로미터, 유럽 대륙 전체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륙국이 통일되면 연안국, 한국 쪽으로 침략해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지정학적인 저주를 타고났는가. 연안국이라는 침략받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거기다가 등치도 제일 작아, 그죠? 거기다가 근공, 이웃 국가와 싸울 때 연대할 수 있는 원교의 대상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년 시절에 우리 조상님들은 왜 침략받았지? 우리는 정말 약소민족인가? 그 생각에서부터 완전히 탈피하게 됐어요. 이런 일본과 이런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국가적 존엄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세계사적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다.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다. 우리 민족은 정말 강인한 민족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연안국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그 방법을 저는 한미러의 합종에서 찾습니다. 왜 한미러의 합종이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줄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중일의 근공을 기획하고 한미러의 원교를 기획하면 된다. 그래서 한중일이라고 하는 관계, 근공관계와 한미러라고 하는 원교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아주 그 균형자로서 중심에 서서 역사를 잘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각자 도생의 시대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등장 아시죠? 한때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뭐라 그랬냐? 미국은 자비로운 정복자다. 그랬죠. 2차 대전 후에 일본과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독일과 철천지 원수처럼 싸웠는데 어떻게 했죠?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켰죠. 한국전쟁 때도 참전했죠. 그래서 미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는데 이제 미국이 형편이 그때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권국으로서 미국은 더 이상 자비로운 정복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극동방위선은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에치슨 라인이죠.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이 선포된 것을 보고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은 미국의 극동방위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시작된 게 한국전쟁이었죠. 김일성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했는가? 그때 1949년도에 미국만이 원자탄을 보유한 국가였는데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전체가 공산화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 도미노 현상을 막을 임무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이기 때문에 참전했다기보다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참전했다는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K조선, K방산,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춰가지고 어쩌면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방위선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지역으로, 필수 국가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반도체, 그 조선, 이 기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미국의 극동방위선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주한미군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 주한민국 철수하겠다. 그리고 미국 학계에서도 5,000명 철수하는 건 금방 할 수 있다.
1만 명만 남겨놔도 지금 2만 8천 명 중에 1만 명만 남겨놔서 주한미군으로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군은 언제 철수할 수도 있고 철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자,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레버리지가 없는데 우리 옆에 있는 미국 다음 가는 대국 중국은 어떠냐? 대국 굴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랑외교 들어보셨죠? 중국은 상당히 거친 이웃이고 거친 패권 국가로서 지금 전랑외교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중국에 가가지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세 끼나 시장 통해서 혼밥을 하셨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드 사태 때 폭도들이 한국의 롯데마트를 막 짓밟고 때려 부수는데 중국 공안이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했어요. 그래서 100여 개에 가까운 그 성업을 하고 있던 롯데마트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한령 기억하시죠? 한국 연예인 중국에서 활동 못하게 하고 한국 드라마 중국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고 아주 한국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한령. 지금도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 일방적입니다. 한때 중국이 한국 물건 굉장히 많이 사가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죠.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해도 경제는 중국과 한다. 그게 우리와 협의하에 한 것은 아닙니다. 왜? 한국 물건이 값싸고 질이 좋으니까 사가는 게 편리해서 사갔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일방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있느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어떻습니까? 지금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극우파죠. 그리고 지금 일본은 점점 더 우경화해 가고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일본의 모습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땠어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다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모든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후쿠시마 핵 폐기물 바다에 방류하는데 우리가 전부 다 눈 감아줬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그동안 일본은 뭘 했죠? 군마현에 있던 한인 징용 위령비 굴삭기로 다 때려 부숴가지고 철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국방청성, 교육백서 모든 데 독도는 다케시마 일본 땅 이거 점점 더 강화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의 사도강산이라든가 이거 기념으로 올릴 때 한국과 약속한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일본 우익들, 이 우익들의 한국에 대한 행태 이거 여전히 일방적입니다. 아베는 죽었지만 아베의 망령은 살아 날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본 우익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적절한 레버리지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계시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께 구구절절하게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이 해결책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해결책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3대 기회. 우리의 3대 위기가 있었으면 3대 기회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기회인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중 관계,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입니까? 중국이 한국을 정상적인 국가 관계, 호혜 관계, 대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산업 측면에서 가장 경합도가 높습니다. 모든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한때 디스플레이,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중국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한때 K배터리 세계를 호령했는데 지금 배터리 시장의 60-70% 중국 C배터리가 가져가고 우리 배터리는 침체 일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자랑하는 조선시장, 한때 우리가 조선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70% 가까이 조선시장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경쟁력이 있는 게 자동차, 지금 전기자동차에 있어서 중국한테 확실히 밀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 중에서도 오직 메모리 중에서 D램, 그것만 우리가 박빙의 우위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치열한 경쟁 관계다.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다. 경쟁 관계는 무슨 뜻이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관계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적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중 관계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과거에는 근공 관계였는데 현재는 경쟁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일 관계는 어떠냐? 여러분, 일본의 우익의 계보 아시죠?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아베까지 내려오는 이 사람들은 일본 열도는 일본의 주권선이지만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선이다. 이게 바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이론적 배경이었죠.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아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산업혁명, 메이지 유신을 먼저 했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섬유산업, 가전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우리가 상당 부분 잠식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이기는 듯 보이고 있지만은 실제로 제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 이 제조업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산업, 우리가 소부장 그렇게 얘기하죠. 소재, 부품, 장비 일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은 언제든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한일 관계예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치열한 경쟁 관계고 과거의 근공 관계였고 지금도 경쟁 관계다. 승자와 패자가 결정될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웃이 많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사가 버리면 되는데 이웃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느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설린 우호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도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중일 설린 우호 관계가 불가능한가? 절대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고 근공 관계에 있는 나라고 어떻게 잘 지내냐고요? 여러분, 이유식 산업 내 분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철천지 원수처럼 수천 년을 그렇게 싸워왔지만은 지금은 EU를 만들어서 화합하고 단합하고 있잖아요. 근데 EU를 어떻게 만들어졌죠? 프랑스의 슈만 같은 지도자가 나는 프랑스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유럽인으로 죽겠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중국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럼 한국이라도 나서서 한중일의 관계를 이끌어가면 되잖아. 왜 남의 비판하고 불평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상에서 어디를 가나 그게 유럽 선진국이든지 아프리카 개도국이든지 중동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소비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는 한국 상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갤럭시 삼성 스마트폰이고 또 하나는 현대 자동차죠. 그죠? 어디 가든지 소비자들이 일정 수준 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국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현대 자동차 하나도 안 팔립니다. 한때는 잘 팔렸죠. 그런데 한한령이 떨어지면서 아무도 쓰지 않게 됐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차 타기를 주저하지 않죠. 저하고 친한 친구도 렉서스 타봤더니 너무 좋아. 저한테 자랑도 하고 같이 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일본의 지식인은 현대 제네시스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한중일의 연행, 설린 우호 관계를
만들 수가 없다. 중국과 일본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게 객관적인 현실로 나타난 거죠. 프랑스와 독일이 화합했기 때문에 EU가 생긴 거지,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나라가 EU를 만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중일의 연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탓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또 다른 관계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치열하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러시아가 침략군 아닌가, 약소국가를 침략하는 나쁜 강대국 아닌가, 한국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600년 동안 같은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전에 러시아 제국의 원래 그 전의 이름이 모스크바 공국이었고, 모스크바 공국의 그 전의 이름이 키예프 공국이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러시아 말로 키예프가 러시아 제국의 발원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수천 년 동안 쌓인 해묵은 감정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우리가 주마강산격으로 길 가다가 들여다보고 수십 년 살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의 수십 년의 가족관계 하나도 모르면서 야, 이 집의 며느리가 잘했네, 이 집의 시어머니가 잘못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팩트는 뭐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하되, 우리가 그 깊은,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비해서 10배, 100배 깊은 밀접한 그 관계를 두고 우리 나름대로 침략자다, 피해자다 판단하지는 말아야 된다. 이거는 다음으로 넘기고,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사상자가 100만 명이 났습니다.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러시아는 유럽과 관계를 아주 완전히 개선할 수는 없다. 왜? 형제자매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될 거냐? 동진할 거다. 러시아는 동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근데 동쪽으로 와가지고 가장 관련성을 쉽게 맺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죠. 지금 중국이 러시아 엄청나게 돕고 있잖아요. 러시아 석유 싼값에 많이 사주잖아요. 러시아가 그 돈으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앞으로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좋아질 수가 없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 역사도 굉장히 긴 역사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이 굉장히 길고 국경 분쟁이 있어서 한때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핵전쟁 직전까지 간 적은 미국과 소련 간의 쿠바 그 미사일 사태 때문에 한 번 직전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더 위험했던 거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 때문에 실제로 북경에 있던 중요한 사람들을 전부 지방으로 소개시키고, 러시아가 원자탄을 쏠까 봐 모택동도 지방으로 도망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쁘다. 근데 그거는 지난 얘기라 하더라도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는 국토가 1700평방킬로미터, 중국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땅인데, 인구는 러시아가 1억 4천만, 중국이 14억,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전부 소련한테 항복시키자. 그러면 소련이 전부 중국이 되고 만다. 왜? 우리가 인구가 10배니까. 이런 농담을 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현실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홍콩이 영국에서부터 중국으로 넘어간 거 너무 잘 아시고 계시죠? 왜? 아편전쟁 때 영국이 홍콩을 뺏었다가 돌려준 겁니다. 아편전쟁 때 러시아는 중국으로부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이 지역을 다 뺏었죠. 근데 안 돌려주고 있죠. 돌려줄 생각도 없죠. 그래서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홍콩을 돌려받았으니까 연해주도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러시아가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그 중요한 요충지를 중국한테 내줄 리가 절대로 없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주적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 포위 전선에 러시아가 동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여러분, 요새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우방인 EU, 우방인 일본 이런 데보다도
러시아의 푸틴하고 훨씬 더 친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해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다. 그거는 이 원리를 무시한 해설이죠. 그건 그냥 감정적인 표현일 따름이에요. 왜? 지금 미국의 절대 목표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도전을 꺾는 게 절대 목표인데, 중국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이 싸웠잖아요. 왜 미국과 일본이 싸우기 시작했냐? 그 이유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합니다. 그걸 ABC 라인 이렇게 불러요. 아메리카, 브리튼, 차이나, 더치 네 나라가 일본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80%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공급 안 했다. 석유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이대로 두면 일본의 모든 군함은 항구에서 녹슬고 공장이 고철로 변해간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몰렸다. 이게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중국이 꼭 필요로 하는 석유를 이제 막는 거죠. 중국은 이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합니다. 러시아에서도 많이 수입합니다. 중동 지역으로부터 중국으로 가는 석유는 미국 태평양 함대가 말라카 해변에서 전부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석유는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에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드를 행사할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 제가 그런 강연을 했더니, 아니 교수님, 지금 전쟁합니다. 이제 적대국이 돼갑니다.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가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치열하게 안 싸우잖아요. 가장 호의적으로 대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 말고는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본의 그 군국주의의 아주 거두, 일본의 유신의 아버지 요시다 쇼인의 유수록에 볼 것 같으면 일본이 한반도 만주는 물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캄차카, 오츠크 이게 다 일본의 그 이익선 하나였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권 안에 둬야 된다. 뭐 남쪽으로 필리핀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바로 일본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에 져가지고 다 뺏겼죠. 다 뺏겼는데 지금도 러시아와 중국 간에 이 그 북방섬 4개 섬을 두고 영토 분쟁이 있어요. 이 4개 섬, 요 조그만 섬인데 이 4개 섬은 일본은 일본 땅이라 그러고 러시아는 러시아 땅이라 그러고, 그래서 한때 아베 수상이 러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가 협상을 잘해가지고 4개 섬 중에 2개 섬을 먼저 받아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언한 직후에 푸틴이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선물 받은 아키다견이라는 개, 우리나라 진돗개보다 좀 큰 개가 있습니다. 이걸 데리고 와서 앉아! 일어서! 이걸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푸틴이 했던 얘기가, 이 개는 일본과 러시아의 우호를 상징하는 개다. 우리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전혀 없다. 그 얘기는 영토 얘기는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일본의 젊은 국회의원 마루야마 호카다라는 사람이 너무 격분해가지고 술을 먹고 뭐라 그랬냐, 술이 취해가지고 전쟁 해설학도 북방섬을 뺏어야 된다. 그걸 신문기자가 신문에 써버렸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일본 열도 상공에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폭격기를 출격을 시켜서 실제로 원자탄을 싣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열도 위로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폭격기가 막 지나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항의조차 못하고 조용히 넘어갔다. 이게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일본도 너무 잘 알고 앞으로 영토 분쟁이 있을 거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도 무서워하지만은 일본도 미래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가장
협력할 수 있는 대상국은 어디냐?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 러시아의 모든 공문서에 볼 것 같으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 중에 독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 어쩌면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정도가 가장 강력하게 한국의 입장을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독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과 원한의 99.8%는 영토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영토 문제 아니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어떤 나라냐? 러시아 데모대가 북방섬은 러시아 땅,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피켓을 들고 데모까지 했습니다. 이거 데모해준 나라 지구상에 러시아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일본이 한때 한국과 외교 분쟁이 있어서 한국이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불화수소 공급을 제한하겠다 나서니까 우리가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가장 먼저 선언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저 독도 상공에 러시아 폭격기가 지나가 가지고 우리가 항의를 했죠. 그때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다케시마다 그러면서 일본도 항의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한국한테 사과하고 일본한테는 사과도 안 했어요. 이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한반도를 분단시킨 데 대한 책임이 소련과 미국에 있다면 거기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도 소련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소련과 러시아가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조금 다른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이 의용군을 보내기 위해서 군수 물자를 소련한테 지원해달라 그랬는데 소련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했냐? 외상으로 사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그거 나중에 다 갚았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한테 소련이 적대 행위를 물론 조금 했죠. 그러나 근본적인 큰 적대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련과 우리 관계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역사 시간에 아관 파천 배웠잖아. 고종 황제를 꼬드겨가지고 러시아 공간에다 데려다 놓고 이권을 챙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그때 명성 왕후가 일본 낭인들, 칼제비들한테 살해를 당하고 나서 고종 황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영국, 프랑스 이런 공관에 나 좀 숨겨달라고 6번인가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했고 러시아 공관에 가서 안심하고 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게 뭐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러시아를 많이 오해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서유럽의 선진국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그 나라 참 좋은 나라들이죠. 선진국이고 우리가 우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한테 국민 호감도를 조사하면 이 서유럽 국가들은 어느 나라를 좋아하느냐? 서유럽 국가를 좋아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거기다가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그러면서 서로 좋아해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동유럽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국가 호감도에서 이 서유럽 선진국들의 우리는 대한민국은 중간 이하의 호감도를 보이는데 유일하게 예외적인 나라 러시아, 백인 강대국, 이 나라가 한국민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제일 높다.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제가 하나 덧붙이면 한국인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가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일본에 있었어요? 중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는 빅토르 초이라는 한국계 락 가수가 있었는데 완전한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제가 한번 러시아 여행을 하다가 무슨 추모제를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죽은 지 20년 지난 빅토르 초이의 추모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 씨, 고려인이에요. 물론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이고 아버지가 이제 고려인인데 한국 사람의 DNA를 가지고 그런 국민용으로 등장한 건 러시아밖에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제가 러시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너무 깊이 많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꼭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처음에 가가지고 남미 대륙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남미에는 잉카, 마야, 아즈텍 3대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 통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제국은 자기 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아니까요. 얼마 살았냐? 7,50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인들이 가서 어떻게 되냐? 7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 과정을 쓴 책이 총균쇠. 그것을 조금 단순하게 번역하면 총 맞아 죽고 병 걸려 죽고 칼 맞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7,500만 중에 7천만이 죽고 나머지 500만이 이 백인과 혼혈이 돼가지고 지금 살아남아서 남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역사죠. 기가 막힌 역사죠. 그 역사 과정 하나하나 보면 가슴이 아파서 읽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럼 북미는 어땠냐? 북미 대륙에 원주민이 몇 명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르냐고요? 북미에는 제국이 없었어요. 아파치, 코만치, 사이엔, 이로코이, 수, 나바호 뭐 수없이 많은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이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몇백만이 살았다는 추정부터 9천만, 1억 가까이 살았다는 추정까지 있어요. 왜 그렇게 추정이 다르냐? 그게 통계가 없으니까 여기 인디안 이름으로 산 이름이 있고 강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을 정도면 인구가 몇 명 정도 살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 추정이 정확할 수가 없죠. 초원이 얼마나 있었으니까 평균 들소가 얼마나 많이 살았을 거고 들소가 많이 살았으면 인구가 얼마 있었을 거다. 이게 정확할 수가 없죠. 어쨌든 북아메리카에 영국 사람들이 갔습니다. 어떻게 되냐?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완전히 몰살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제가 학생 생활 5년, 교수 생활 5년, 미국에 10년을 있었는데 일상에서 아메리카 인디언을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을 만나려면 인디안 레저베이션 그 골짜기 그 험한 데 찾아가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다들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완전히 비만병자가 돼서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서 북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을 멸족시켰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동진하면서 원주민과 전쟁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직적으로 원주민을 몰살한 적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제가 러시아 전문가한테 수없이 물어보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 북쪽에 제일 추운 지역이 있죠. 사하공화국, 우리가 야쿠츠라고 부르는 지역 있죠. 거기 가면 그 옛날 원주민, 우리가 얘기하는 에스키모, 이누이트, 우리하고 얼굴이 거의 비슷한 사람, 이 사람들이 거기 대통령 하고 있어요. 공화국 대통령. 그 사람들이 주장해요. 이게 북극해가 녹아내리고 그러면 우리 언젠가는 독립할 거다. 이런 얘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상당히 백인, 코케시언 중에는 가장 인종 친화적인 사람이다. 뭐 한국과 관계를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국민 시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그거 우리 어릴 때 너무 잘 알았죠. 그 푸시킨,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푸시킨이 흑인인 거 아셨습니까? 100% 흑인은 아닌데 초상화를 보면 얼굴도 까맣고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누구나 흑인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 포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강의가 러시아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계속하기는 어렵고 현실로 넘어올 것 같으면 어떠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푸틴이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난데없이 한국한테 경고를 자꾸 하는 거예요. 참전하지 마라. 살상무기 보내지 마라. 아니 한국이 왜 꼭 집어가지고 왜 푸틴이 자꾸 한국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 러시아의 그 한국이 만약에 참전하면 정말로 우리가 보복하겠다 경제적으로. 그 얘기는 야 우리하고 앞으로 잘 지내려면 너희도 우리한테 선의를 보여라.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하죠. 푸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르, 러시아 황제예요. 그래서 이 푸틴은 외국에서 오는 대사급한테 신임장 주면서 존경하는이라는 존칭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유독 한국 대사한테만 존경하는 대사님이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그게 외신의 보도가 됐어요. 어떤 분들은 저게 의례적인 말투였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의례적인 것조차 한국 대사한테밖에는 쓴 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다른 건 뭐냐? 푸틴이 전쟁하다가 힘드니까 북한에 가기로 했어요. 북한에 가서
무기도 받고 그다음에 북한 병사도 데려오고 그거 가기로 했는데 그 한 열흘 전에 외신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한러 관계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가기 전에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거기다가 그 한국한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한국이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무기도 가져오고 파병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딱 열흘 전에 외신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얘기는 내가 지금 급해서 북한에는 가지만은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 중에 이 푸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분이 없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 그리고 러시아는 뭘 하고 있냐? 지금 전쟁 물자가 부족하고 저렇게 힘들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데 지금 북극 항로를 개척할 이 쇄빙선을 만들고 있어요. 원자력 추진 쇄빙선을. 저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물자를 만드는 거야. 폭탄 안 만들고. 왜 그러냐? 푸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언젠가는 끝난다. 끝나고 나서 러시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북극 항로다. 왜? 전쟁이 끝나면 폭탄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포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공장이 다 멎어요. 공장이 다 멎으면 실업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흔들려서 전후 대불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후 대불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망해요. 정권이 교체돼요. 푸틴 같은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은 전후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보다도 전후를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후에 가장 필요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왜? 중국과 연대하면 벗어날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중국을 더 키워서 러시아한테 엄청난 후환이 된다. 일본과 연대하면 일본 석유 그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거 다 일본으로 나오가면 더 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을 원하고 있다. 이거를 몸으로 행동으로 역사로 다 알렸는데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1700만 평방킬로미터, 중국이 960만 평방킬로미터, 미국이 1000만 평방킬로미터, 러시아는 170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원자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미국보다 많습니다. 석유, 가스 수출 여력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라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이 우라늄 30%가 러시아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곡식 제일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한국과 러시아 철저한 보안 관계입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것만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못해. 세탁기 못 만듭니다. 테레비 못 만들어요. 자동차도 못 만들어. 반도체도 못 만들어. 야,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확실한 보안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보안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보안 관계다. 보안 관계는 승패가 갈라지지 않는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윈윈 관계다. 과거의 원교 관계가 될 수 없었느냐? 너무 멀어서. 그때는 이 러시아는 이 동쪽 아시아에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원교 관계는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철저한 보안 관계다.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어떤 나라냐?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입니다. 군사력 세계 1위, 경제력 세계 1위, 산업기술력 세계 1위. 여러분,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를 2+3 스탠다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대영 제국의 해군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데 2등 하는 나라와 3등 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와도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다. 그게 대영 제국의 아주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우리는 2+3 스탠다드를 지킨다. 근데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어떠냐? 2+10 스탠다드. 세계 2등부터 10등까지 군사력 다 합쳐도 미국 절대로 못 당합니다. 그게 미국의 진짜 군사력입니다. 경제력, 어떤 사람들은 숫자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은 5%, 6% 성장하는데 미국은 2%, 3% 성장해. 그러니까 지금 60%, 70%에 달하는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앞설 건 틀림없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되고 미국은 몰락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껍데기는 볼 줄 알아도 원리는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왜?
국가 총생산이 중국이 미국을 앞서도 중국은 14억 인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놀리고 나면 쓸 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투자 여력은 미국이 엄청나게 앞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문명사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건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동안은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거기다가 산업기술력, 어떤 분들은 모든 첨단 산업기술의 원천 기술은 미국이 다 갖고 있다. 미국이 그 첨단 기술을 딱 끊으면 이 세계가 석기시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과장이고 석기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지만 1960년대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미국이 원천 기술 못 쓰게 하면 못 만듭니다. 자동차 못 만들어요. 원자력 발전 못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미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국 사람만치 일본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실지 실력과 능력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미국의 그 엄청난 힘을 모릅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도 몰라요. 그냥 공부해도 몰라요. 문명사를 공부해야 이걸 알 수 있다. 미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고 그래도 세계적인 강소국으로 자리 잡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입니다. 한국 전쟁 때 공산주의 막아줘서 물론 그거 다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미국의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는 현재 위상의 반도 못 찼습니다. 그게 뭐냐? 한때 동경도를 팔면 미국 전토를 사고도 남았어요. 세계 20대 기업 중에 16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자동차, 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이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이때 레건 대통령이 선진 5개국 재무장관을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 불러 모아놓고 일본의 독주가 세계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했냐?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예내 가치를 2배 올렸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던 도요타 10,000불짜리가 20,000불이 됐어요. 일본이 수출하던 반도체 값이 2배 올랐어요. 그 바람에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었지, 이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우리는 절대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이뻐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고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전자를 꺾는데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플라자 합의예요. 그리고 8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됐죠?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기 시작했죠. 트럼프는, 그대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죠. 바이든은 트럼프를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서 트럼프가 했던 건 다 지웠는데 중국 포위하는 것은 더 강화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죠. 앉으면 막 입만 열면 졸린 바이든 이렇게 놀리고 미워하고, 근데 바이든이 하던 중국 포위는 더 강화했어요. 8년 전에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중국에 대한 무역 및 기술 제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 우리는 반도체 D램조차도 중국에게 완전히 종속돼서 뺏기고 우리 경제는 중국의 아주 하부 구조 중에 하부 구조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미국이라는 슈퍼파워의 존재로 반사 이익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정말 강도 같은 나라야. 아니, 우리 보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래.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반반 갈라갔지. 그리고 우리가 원금 찾고 나면 90% 자기네가 가져간대. 이런 날 강도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제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엄청난 반사 이익을 받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반사 이익 하나도 받은 게 없으면 우리가 거기 수긍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뭐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경쟁 관계가 숨어져 있고 경쟁 관계인 측면도 있지만은 경쟁보다는 보완 관계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 기술이 합친 거다. 미국의 안보가 한국을 지켜줬다.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보완 관계입니다. 이게 보완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패권 전략을 얘기하면 두키디데스의 함정 이걸 얘기하죠. 옛날 이 필로폰네소스 전쟁 때 그리스 반도에서 스파르타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가 점점 힘을 모아서 크는 거예요. 나보다 강해지면 패권을 뺏기겠네. 그래서 싸웁니다. 이 전쟁을
필로폰네소스 전쟁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걸 골목대장 이론 그렇게 얘기하죠. 힘 제일 센 골목대장이 있는데 새로 이사 온 아이가 있으면 걔를 우선 자기 휘하에다 넣기 위해서 제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을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런데 저는 이 킨들버그의 함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킨들버그의 함정에 대해서는 제 해석하고 일반 역사가들의 해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일반 학자들의 얘기는 패권국이 공공재, 세계 질서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전쟁이 난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실제로 세계적인 패권국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몬로주의 같은 걸로 손을 떼고 아메리카 대륙을 갚버려가지고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아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 이 킨들버거가 입안한 정책이 뭐냐면 마샬 플랜이에요. 마샬 플랜이 뭐죠? 독일과 일본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원래는 일본은 거기 마샬 플랜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켰는데 2차 대전의 철천지 원수인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킨 이유가 뭐냐? 새로운 도전자, 과거 2차 대전 때 우방이었던 소련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경제적인 도전을 막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한국과 대만을 부흥시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지금은 대중국 무역 수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 외에 다른 나라를 다 엮어가고 있죠. 요거를 조금 도식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련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과거의 적국이던 독일과 일본을 동원했다. 1등국하고 2등국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많죠? 1등국이 많죠. 그러나 이겨도 피를 많이 흘리고 이기겠죠. 근데 1등국과 3등국이 힘을 합쳐서 2등국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전백승입니다. 피도 안 흘리고 이깁니다. 이게 미국의 천재적인 패권 전략이라는 거예요. 1.3 전략. 그래서 소련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일본의 경제적인 도전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을 동원했고 지금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한국, 대만, 일본, 유럽, 안보로는 나토와 동아시아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 패권 전략을 저는 제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 1+3 전략이다. 1등하고 3등이 힘을 합쳐서 2등을 치는 전략이다. 백전백승이다. 최고의 전략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재 그러면 머리에 탁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이 뭐래요? 북쪽에 위나라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다. 근데 총나라는 3등국이야. 2등국인 오나라하고 힘을 합쳐서 총나라하고 싸우자. 이게 그 제갈공명의 전략 아니에요? 2등하고 3등이 힘을 합쳐서 1등과 싸우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이겨도 피를 엄청 흘리고 이기겠죠. 제갈공명보다 한 수 높은 전략. 절대로 지지 않는 전략. 그게 미국의 1+3 전략이고 미국은 이 전략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패권을 잃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있죠. 자, 미국의 패권 전략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3군 정도에 있죠. 3군. 우리는 앞으로 우리보다 더 발전해 있던 유럽 국가,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대한민국 산업 영토를 늘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강에 기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중국하고 개발도상국이 우리를 뒤쫓고 있죠. 중국이 우리를 뒤쫓아서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이 우리를 뒤쫓았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아주 국가가 아주 산업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홍준이 가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에 근공의 대상이 중국과 개도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에서 적게 적은 동지가 되는 거죠. 우리와 근공의 대상인 중국과 근공의 대상이 어디냐? 미국이죠. 앞에 있는. 그리고 이 개도국을 뒤쫓는 러시아, 남미 이게 원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 우리의 원교의 대상, 적의 적은 누구냐? 미국과 한국과 러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제 책에서 135 전략. 그래서 이게 강소국의 패권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35 전략.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으로 가까움을 많이 느끼지만은 현실 세계는 뭘 의미하냐? 승자와 패자와 이 경쟁이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135 전략이 미국의 13 전략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행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패권 전략이 미국의 패권 전략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집니다. 미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한국의 패권 전략
135 전략이 미국의 패권 전략 1.3 전략하고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이거 우리한테 찾아온 정말로 큰 행운입니다. 그리고 이 행운 1.3 전략과 1.35 전략의 행운, 이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이 전략 가운데 북극해가 녹아내리고 북극 항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항로가 한반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사이가 없었어요. 우리는 변방 국가였어요. 실크로드도 진나라의 장안으로부터 로마로 가고, 향신료 루트도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양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 대서양 루트도 우리하고는 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문명의 큰 길이 우리 한반도 동남단을 스쳐가고 있다.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만 있으면 제국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의 세비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영국의 런던, 이것을 뒤이을 동아시아의 경제적 수도, 이게 부울경 지역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서는 러시아, 남쪽에서는 미국이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극 항로의 실체죠. 자, 이제 들으셨습니까? 한국의 3대 기회, 첫 번째 기회는 한미 관계죠. 한미 합종. 왜 한미 합종이 가능한가? 미국이 중국 견제, 패권의 도전을 막는 것을 절대 목표로 삼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우리한테 찾아온 정말로 중요한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거나 이 기회를 버리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뭐죠? 한로 관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로 실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 관계는 철저한 보안 관계다. 그래서 이 러우 전쟁의 종전과 함께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그리고 이 기회를 실제로 엮어서 현실화해 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북극 항로의 개통이다. 러시아의 동진, 그다음에 미국의 피보트 아시아, 어디서 만납니까? 바다에서 만나요. 북극 항로를 통해서 만나요. 북극 항로가 없으면 그게 원활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반도 동남단에 거점 항구만 확보하면 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3대 기회, 우리가 3대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3대 위기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3대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행운의 여신이 우리 한민족을 향해서 미소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정말로 대단한 기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되겠냐? 여러분, 북극 항로가 생긴다고 거점 항구가 우리한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좋은 항구가 동쪽에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거점 항구 경쟁 대상은 별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보다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동쪽에 상하이, 닝보, 샤먼, 선전 그래가지고 엄청난 항구들이 있어요. 상해 하나만 해도 부산에 비해서 컨테이너 처리 용량이 2배 가까이 됩니다. 중국 전체로 따지면 우리 부산의 한 9배에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점 항구 가만두면 어떻게 되냐? 중국으로 다 넘어가요. 우리가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희망이 뭐가 있냐? 이 새로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중국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죠. 왜? 중국이 더 강해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예를 들 것 같으면 EU를 만들었는데 프랑스의 수도를 두자. 그러니까 독일이 반대한 거예요. 독일의 수도를 주자. 프랑스가 반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중간에 벨기에, 브뤼셀에 EU의 수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우리 한반도에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위상은 어느 정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제국의 심장을 갖는 게 가능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지금 우리 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의 가장 최적 후보지인 한반도 동남단의 부울경 지역,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부산이 지금 완전히 쇠퇴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부산을 버리고 서울로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을 뭐라고 부르냐?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노인과 바다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저 북쪽으로는 포항부터 그다음에 울산, 창원, 마산, 한때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게 어떻게 되냐? 완전히 녹슬어서 고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울경이 쇠퇴하고 있어요. 저거 저대로 방치하면 우리가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 유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부울경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 모아서 만들었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국가적 역사, 이걸 통해 가지고 부울경 거점 항구를 유치하는 작업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거점 항구를 놓치고, 거점 항구를 놓치면 북극 항로가 녹아내려도 한반도는 흘러가는 상권이지 머무는 상권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울경을 지금 살려야 되고, 북극 항로를 개척함과 함께 거점 항구를 확보하는 게 북극 항로 개척보다 더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한 민족적 수건입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부산, 울산, 경상도 지방 잘 살게 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지? 다른 데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한반도 남단 보시죠. 저기 한려 수도가 있고 다도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유치하고 부울경 지역에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면 세계의 배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그럼 대한해협의 그 엄청난 물동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한려수도 한반도 남단에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거점을 하나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를 또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왜? 지금 북극항로를 통해서 모든 그 말라카 해협만큼 대한해협이 중요한 해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싱가포르를 유치할 수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 홍콩하고 마카오가 중국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내죠. 야, 저기 가서 내가 도박하고 저기 가서 뭐 하면 기록에 모든 게 다 남고 위험하다. 한반도 남단에 홍콩하고 마카오 하나를씩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 홍콩하고 마카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반도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대한민국의 체력에다가 싱가포르 하나 더 하고 홍콩 하나 더 하고 마카오 하나 더 하고 동북아시아의 실질적인 수도가 됩니다. 조금 더 꿈을 크게 크면 여러분 20세기 인간의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데가 어디냐?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 여기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뭐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사진으로 너무 많이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어촌, 이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야자수 모양으로 지금 저기가 세계 금융과 쇼핑과 관광과 레저 모든 것의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런데 우리 다도해에다가 팜 주메이라 이상의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두바이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좋은 위치냐고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세요.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인류의 부가 유럽으로 모였죠. 유럽이 발전했습니다. 그중에 산꼭대기에 정말 조그만 나라 이 스위스가 발전한 이유가 뭐죠? 바로 프랑스와 독일과 이태리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와서 미국이 발전하면서 미국은 큰 대륙이고 양쪽에 바다가 있으니까 뉴욕이라든가 동부가 발전하고 서쪽에 LA와 캘리포니아가 발전했죠. 양쪽으로 발전했죠. 근데 한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쭉 그려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동심원을 어디까지 그리냐? 사람이 시차를 느끼지 않는 최대한의 거리가 8시간 비행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한반도 남단에서 8시간 비행할 수 있는 거리에 동심원을 그려보면 한국, 중국,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중일이 힘만 합치면 그 힘이 미국보다 더 커요. 경제력이 한중일이. 거기다가 인도가 들어갑니다. 인도가 지금 곧 일본을 앞서고 중국에 도전한다 그래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도지나 반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우리가 소위 글로벌 사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글로벌 사우스에 엄청난 자원과 엄청난 인구와 엄청난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남쪽으로 호주, 북쪽으로 러시아까지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우리 한반도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변방 중에 변방이었는데 인류 문명의 중심 중에 중심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곧 최적의 위치에 와 있고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런 행운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위기죠. 알기만 하면 이거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중요한 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에필로그 말씀드리고 끝낼까 생각을 하는데 에필로그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딱 하면 들을 때는 다 좋은데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수님
정말 그럴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말씀인데 우리보다 국력이 10배나 큰 중국하고 경쟁하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누구나 해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그죠?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실제로 가능한가? 여러분, 인간 사회의 법칙을 지배하는 것은 인간 사회를 싸고 있는 이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섭리가 맞으면 이게 가능한 거고 대자연의 섭리가 맞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대자연의 섭리, 운동 방식 역시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 질량이 10분의 1이면 가속도를 10배 이상 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우리가 가속도만 높이면 더 빨리 하면 얼마든지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역사 속에 징기스칸 시절로부터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주족이 5만 군대로 중국을 다 정벌한 거, 징기스칸이 12만 군대 가지고 세계를 정벌한 거, 작다고 해도 빠르기만 하면 신속하게 움직이면 다 된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안 해서 그런 것이다. 꿈이 없어서 그런 거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러시아는 전후 대불황에 진입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가 무한정 갖고 있는 석유와 가스를 방리담회로 장기 계약으로 팔아치우는 겁니다. 근데 중국한테 팔면 러시아가 나중에 크게 당하죠. 일본에 팔아도 당하죠. 한국에게 팔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후 대불황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이 반응하지 않으면 일단 중국이든 일본이든 팔아치울 겁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의 무한정한 석유는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쓸 수 없게 됩니다. 석유와 가스가 오늘은 한 바가지 퍼서 이쪽에 팔고 내일은 저쪽에 팔고 아닙니다. 그 모든 인프라 한 번 깔리면 그 인프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한 번 우리가 잃어버리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내지 휴전으로부터 짧으면 1년 길면 2년 이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치겠어? 과거에 러시아로부터 오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휴전선까지 끌어줄 테니까 한국한테 받아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거기 동의했어요. 러시아가 김정일을 울란우대로 불러가지고 사인하시오. 김정일이 사인했어요.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우물 안의 개구리야. 문명사적 시각이 없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 당연한 거를 왜 안 하지? 보세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한미 보안 관계, 우리 135 전략이 미국의 13 전략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시효가 언제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끝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 5년 이내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제가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반사 이익을 받아가지고 일본을 거의 지금 앞지를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말씀 드렸죠. 지금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대하고 한국을 어떻게 대합니까? 미국은 일본을 한국보다 우선하는 동맹으로 대하고 있어요. 일본은 해결료 제철이 허락해줬어요. 한국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모든 위성사진과 정보를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빨리 받고 우리는 훨씬 적게, 훨씬 늦게 받고 있습니다. 일본 해군은 미국 해군하고 연합전투 능력, 이게 에이지스함에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망이. 우리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한때는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압박을 하더니 왜 지금 일본을 우선하지? 그때는 일본이 미국에게 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일본이 더 이상 미국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동맹이고 가치 있는 파트너고 여기 있는 분들이 미국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딱 꺾이고 나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더 가치 있는 동맹입니까? 한국이 더 가치 있는 동맹입니까? 중국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동맹이 됩니다. 왜? 교역량이 많고 히터류도 많이 갖고 있고 훨씬 더 편리하죠. 훨씬 더 쓸모있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기가 꺾이기 전까지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급하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 정말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러 협력은 CO가 전후 약 1년에서 2년, 한미 협력은 앞뒤로 5년 그 이상 가지 않는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북극 항로 사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상에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정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대국을 더 강하게 만든 지도자,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많지만은 그 많은 지도자 중에 저는 비스마르크를 1번으로 꼽습니다. 왜 그러냐? 비스마르크는 후진국 독일을 선진국 독일로 만들었어요. 약소국 독일을 강대국 독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업적이 더 크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일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죠? 강한 나라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주역이었죠. 노벨상 굉장히 많이 받은 과학적인 나라고 합리적인 나라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스마르크 이후의 독일입니다. 이전의 독일은 어땠냐? 독일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인의 웃음거리였어요. 30년 전쟁 때 세계 각국이 독일에 와서 전쟁을 했어요. 종교전쟁을. 독일 국민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30년 전쟁이 끝나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독일 제국의 장송국 이렇게까지 비하했어요. 그게 바로 독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귀족과 독일의 부자들은 독일어를 안 썼어요. 그런 유치한 언어를 쓸 수가 없어서 다 프랑스어를 썼어요. 이게 독일이에요. 야사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황제라고 얘기하는 스페인의 칼 5세가 한 이야기가 전하는데, 칼 5세가 뭐라 그러냐? 나는 신에게 기도할 때는 경건하게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나는 남성들한테 얘기할 때는 프랑스어로 하고, 여성들한테 얘기할 때는 감미롭게 이태리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는 내가 말한테 명령할 때 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독일을 비하했죠. 그런 독일이 지금 강대국이 된, 그게 바로 비스마르크 시대입니다. 근데 비스마르크가 한 명언 중에 명언이 뭐냐?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다. 행운의 여신이 스쳐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빨리 잡아채야 된다. 행운의 여신이 뭐죠? 지금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는 게 바로 행운의 여신입니다. 다가왔을 때가 언제죠? 러시아가 동진하고 미국이 피벗 투 아시아, 중국을 꺾기 위해서 아시아로 왔을 때, 이때가 바로 다가왔을 때입니다. 그 행운의 여신, 스쳐가는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움켜잡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한민국 지도자의 책무, 정치인의 책무였다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지식인의 책무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누가 해줘야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북극 항로와 관계된 한미러의 합종에 대한 그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역사책에 있는 얘기들을 이리저리 꺾어 갖고 와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 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필생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하는 문명사학자라고 제가 쓴 국가발전 원리 책 10권 중에 오늘 한국의 선택이라는 책하고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스토리가 아니라 제가 평생 연구한 국가발전 원리의 그 연구 결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시의적절한 것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방이 좀 후덥지근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한 분도 저하고 눈이 딱딱 맞고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하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고 공진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강의를 해서 오늘 정말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역사 중에 가장 즐겁고 신나는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